자, 형철이와 함께 하겠습니다. 형철이가 좀 아팠어요. 장염입니다. 네, 장염인데 뭐 장염임에도 불구하고 썸썸 편의점은 잘했고요. 여러분 잘한 거 맞나요? 잘한 거죠. 나 어제 후유증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요? 예. 예, 위에선 눈물이 나오고 아래에서는 저기 배가 막 후쭉후쭉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진짜로. 아, 항문으로 물똥 쌌나요? 아, 그렇죠. 네, 장염이다 보니까 배출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어쨌든 썸썸 편의점은 여러분 그 아마 설 연휴 기간 동안에 나갈 예정이고요. 형철이가 그래서 그런지 약간 조금 홀쭉해졌나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예. 자, 어쨌거나 네. 투헬 얘기를 좀 해봐야 됩니다. 투헬의 첼시가 2경기를 펼쳤습니다. 일단 번리까지 승리를 했기 때문에 2경기에서 1승 1무. 첫 번째 울버햄튼전은 무승부였고, 그쵸. 그다음에 번리전을 이겼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좀 다르게 봐야 하는지, 어떤 게 바뀌었는지 이거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전제로 깔겠습니다. 울버햄튼은 최근에 굉장히 안 좋고요. 번리는 최근에 굉장히 그래도 비교적 좋았으나 아무래도 두 팀이 가지고 있는 전력차라는 것은 엄연히 존재한다. 둘 다 내려서는 팀이에요. 맞아요. 이게 굉장히 큰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헬이 지지 않았다고 해서 우와 할 건 아닙니다만 눈에 띄게 바뀌는 점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건지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형철이가 봤을 때, 너가 봤을 때 어떤 부분이 좀 달라졌다고 봤나요? 일단 선수 기용에서 가장 눈에 띄는 차이가 있었죠. 리디거가 들어왔고 마르코스 알론소가 이렇게 갑자기 들어올 줄은 몰랐는데 네. 그거 골 넣고 엠블럼 세레모니까지 맞아요. 했잖아요. 그 알론소의 기용이라든지 조르지니의 기용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의 특징이 있었고, 경기를 보면서 역시 크게 느껴진 부분은 백스리와 백포의 적절한 혼용이었다고 생각해요. 아스피리쿠에타의 위치에 따라서 맞아요. 또 오도이와 알론소 아니면 오도이와 치렐이 이렇게 폭을 넓히는 형태로 좌우 윙백과 이 오른쪽 스토퍼를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유연하게 움직인다는 점에서 경기 주도력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후방에서부터 출발되는 전술의 컨셉을 명확하게 좀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두 경기에서 쭉 봤을 때 라인업은 이제 변동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네 자리가 바뀌었었는데, 기본적으로 백스리 그리고 두 명의 이제 표현하기를 두 명의 뭐 6번 포지션, 그러니까 투수미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투공미 그리고 원톱. 나머지 이 윙백은 수비 시에는 내려오긴 합니다만 이 선수들은 미드필더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을 정도로 뭐 우리가 생각하면 라이프치히 나겔스만의 이 뭐 윙백 기용이라거나 아니면 아탈란타 가스페리니 감독의 윙백 기용이라거나 이 선수들은 전진을 깊숙하게 하고 폭을 제공하기도 하면서 뭐 수비에도 같이 가담을 해주는 형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일단 나아진 점으로 봤을 때 제가 딱 처음에 드는 생각은 압박이 훨씬 더 조직적이다. 압박이 조직적이었고 간격이 드디어 좀 좁혀졌다. 맞아요. 간격 유지. 압박은 결국에 간격이거든요. 램파드가 그게 안 됐던 게 굉장히 컸었잖아요. 간격이 계속 벌어져 있고 1차 압박 풀리면은 좀 공간을 내준다는 점이었는데, 이 경험의 차이가 감독에게서도 많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첫 번째였고, 근데 그게 이루어지면 연쇄적으로 좋아지는 건 뭐냐? 수비 안정화입니다. 수비 안정화는 저는 기용면에도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입니다만, 전체적인 압박 시퀀스 그리고 간격 때문에 같이 좋아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 가지로, 근데 이게 결국에는 축구라는 게 뚝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연쇄적이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 드디어 U자가 아니라 중앙 지역에서 공이 돌기 시작하고 빌드업도 중앙 지역에서 나온다. 이 부분이 크게 봤을 때 가장 좀 달라진 점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리고 단적으로 숫자로 그냥 쉽게 표현을 해보면 폭을 넓히는 선수들은 램파드 첼시 때도 있긴 했었어요. 풀백들이 그 역할을 수행했잖아요. 맞아요. 지금 투엘 감독의 첼시는 이제 윙백들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근데 이 윙백들의 뒷공간을 커버해줄 수 있는 후방 자원이 한 명 더 늘어나 있는 상태잖아요. 이게 백스리 전술의 효과라고 생각되고, 그 때문에 밸런스의 안정감이나 아니면 상대가 윙백을 따라가서 좌우폭이 벌어졌을 때 좀 더 중앙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 활용까지 좀 더 녹록하게 좀 나오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습니다.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대 두 팀의 어떤 전력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 경기를 가지고 모든 걸 평가하긴 그렇습니다만, 눈에 띄게 달라졌던 선수 한 명은 또 조르지뉴가 있었습니다. 그쵸. 조르지뉴는 우리가 원툴 특집에서 한번 다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잘 썼을 때의 장점은 명확하게 있는 선수예요. 근데 지난 번리전 후반전에 이 조르지뉴는 확실히 우리가 봤었던 좋았을 때 조르지뉴의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런 모습을 끌어내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전술적으로 뛰어난 감독들이나 요즘 트렌드에서
그런 조타수 역할을 해줘야 되는 미드필더가 잘 쓰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주는데 그 조르지뉴의 모습도 끌어냈다라는 면도 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근데 약간 저는 반신반의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조르지뉴라는 선수한테 잘한다 싶다가도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좀 크게 실망을 했던 기억들이 이미 2시즌이 있기 많이 때문에 있죠. 울버햄프튼도 그렇고 번니도 그렇고 결국은 내려서는 팀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조르지뉴 쪽으로 압박이 붙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다 보면 조르지뉴는 압박이 없을 때 분명 조금 더 편하게 빌드업을 이끌고 패스 실력을 아낌없이 뿌려줄 수가 있는 선수거든요. 맞아요. 근데 조만간 일정에서 좀 더 첼시의 삼선 쪽, 특히 조르지뉴 쪽으로 강하게 압박이 들어오는 팀을 만나게 될 시에는 이제 조르지뉴가 어떻게 대처할지는 또 지켜볼 일이긴 합니다. 봐야죠. 왜냐하면 번니전이 지난번 맞대결 번니 원정 때는 캉테 삼선 기용이 그때 성공했었어요. 네. 왜냐면 압박이 없었으니까. 이런 점을 봤을 때 조르지뉴도 아직까지 뭔가 낙관을 하기에는 진짜 압박이 강한 팀을 만나야 한다. 이런 부분은 좀 변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압박과 간격 유지 때문에 생기는 이 수비적인 안정감 그리고 U자 빌드업도 없어졌고 선수들의 기용도 훨씬 더 다양해졌고 왜냐하면 당장 뭐 하킴 지은은 이 부상 때문에 염려 때문에 내려놨다고 하지만 지에우도 써봤고 마운트 써봤고 카이 하버츠 써봤고 베르너 써봤고 여러 가지 선수들이 지금 종합적으로 써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다 좋아졌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그냥 크게 봤을 때 눈으로 보이는 전술적인 부분을 얘기했는데 투헬 감독의 인터뷰로 조금 더 지금 본인이 어떤 걸 하고 싶어 하는지 보이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일단 선수 개개인의 한 얘기를 보면 베르너에 대해서는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랫동안 득점이 나오지 않는 그 부분은 전 세계 어떤 공격수도 한 번씩 겪는 일이다. 그러니까 베르너에 대한 어떤 그런 이 좀 격려 그리고 더 노력해줘야 된다. 동료들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베르너는 행운이든 뭐든 간에 골이 필요하고 포옹이나 따뜻한 말로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이거는 또 약간 냉정하게 어떻게든 골이 들어가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해준 것 같습니다. 이게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보호를 해줬네요. 네, 보호해주면서 베르너에 대한 얘기 잘한 것 같아요. 투엘의 평소 느낌이었으면 막 베르너 프로필 사진 찢을 것 같고 막 이러는데 지금 요즘 사람들이 댓글이나 이런 거 보면 뭐 베르너 딱 얘기하죠. 베르너 지금 사진 가로로 찍힐지 세로로 찍힐지 그런 얘기를 할 정도라 지금 너무 억텐으로 웃는 거 아닙니까? 아니 너무 웃겼어. 나 이거 처음 봤어. 아 그래요? 네. 아침 11시잖아요. 예. 네. 어제 저 실현의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인정합니다. 네, 제가 멘탈 충격이 좀 있습니다. 지금. 네. 관리받고 와야 되는데 큰일 났어. 예. 네. 예나야! 왜 그렇게 가냐 진짜. 다단계 싫다. 예. 네. 자 그다음에 알론소가 굉장히 오랜만에 기용이 됐죠. 후토케도 얘기했지만 램파드와 그 어떤 그 버스 때문에 트러블이 있고 난 다음에 한참 동안 오랫동안 이 아예 스쿼드 안에 못 들어왔었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우리가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그 알론소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했습니다. 알론소는 백스리에서 가장 좋다는 것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서 똑같아. 윙백으로서 침투하는 것을 침투 타이밍을 잘 알고 있고 번니는 신장 큰 선수가 많았는데 코너킥 수비를 위해서 신장 큰 선수가 필요했다. 그러니까 왜 기용했는지 대해서 명확하게 찔러주죠. 그러니까 그쵸. 이 감독이 선수를 어떻게 기용하고 어떻게 쓰려는지에 대해서는 투엘이 왜 아주 대단한 전술가라고 불리는지 또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알아듣기에 너무 어렵다? 어려운 전술이면 뭐 그 사람이 왜 그런 얘기 했죠 예전에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펩이 일장 연설을 해서 막 얘기를 하면 생각보다 알아듣는 선수들이 곧장 알아듣는 선수들이 많지 않았대. 그것처럼 너무 어렵게 뭔가 이야기를 하면 사실 우리도 그럼 무슨 소린가 이렇게 될 때 있잖아. 그렇죠. 근데 이런 얘기는 딱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알잖아. 딱 쉽게 알기 간단 명료하게. 그러니까 명확하죠. 결국에 그 얘기는 뭐냐면 선수들도 전술 지시에 대해서 심플하게 파악하고 그거를 이제 경기에 좀 집중하기 좋다는 얘기도 얘기로 이제 일맥상통하게 볼 수 있으니까 이것도 좋다고 보이고 그다음에 오도이에 대해서도 오도이는 공격적으로 중앙 쪽으로도 좋게 움직일 수 있는 재능이 있는 선수고 결정력이 좋았다면 더 많은 도움을 기록했을 것이다. 중앙 쪽에서. 근데 이 얘기를 주원이 형도 후토크 때 좀만 운 좋았으면 오도이 어시스트 전반에만 3개 할 뻔했다고. 근데 실제로 기회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얘기한 걸 보면 첼시는 트로피 컨텐더가 되기 위해 낭비할 시간은 없다. 첼시는 트로피 컨텐더다. 몇 시즌 무관이 항상 익숙하지 않았던 팀. 그러니까 여기로 올라서는 게 아니라 여기서 계속 경쟁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3명의 수비수들
그다음에 두 명의 미드필더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았는데, 그러니까 백스리에다가 지금 조르지니랑 코바치치를 딱 둘이 쓰고 있죠. 그쵸. 그러니까 두 명이 사실 잘 조합하면 장점들이 확실하게 따로따로 있는 선수들이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퍼포먼스가 좋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스탯을 얘기한 게 90분 동안 한 개의 슈팅밖에 허용하지 않았다. 저는 이 얘기도 의미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 뒤에 얘기가 좀 인상 깊었는데, 소유권을 가졌을 때 지켜내는 거 중요하다. 그러니까 점유율이나 소유권을 그리고 소유권을 잃었을 때 압박을 통해서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도 뭘 투엘이 하고자 하는지 알게 되잖아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점유율이 숫자에 불과하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 거 아는데, 우리가 경기를 지배하고 점유할 수 있다면 그걸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 이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투엘이 경기 주도력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 하죠. 야, 점유율 이겼다고 무슨 축구 이기냐? 점유율 도루. 근데 그 얘기에 대해서 아니 그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니나, 점유를 할 수 있다면 굳이 그걸 우리가 그냥 버릴 필요는 없다는 거 아니야. 근데 지배할 수 있다면 우리가 공을 소유를 오래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렇다는 것은 상대방이 공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처럼 슈팅을 허용하지 않는 거죠. 덜 허용하는 거죠. 네. 사실 예전에 저는 바르셀로나가 이게 패배 바르셀로나가 가장 좋았을 때 어떤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점유율 뿐만이 아니라 그 얘기하잖아요. 6초를 공을 뺏기자마자 빨리 압박해서 공을 다시 빼앗아 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점유율을 유지하는 비법이고. 네, 그렇게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상대방이 공격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없애버렸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예전에 바르셀로나의 그 점유율 티키타카는 이제는 구현될 수 없는 전술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그 선수들만 가능했던 것 같아. 그 선수들이 아닐 시에 그렇게 유기적으로 진짜 기계적으로 선수들이 트라이앵글을 이루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펩이 다른 그 전술을 가지고 다른 팀에 가봤는데 그게 100% 완전하게 안 됐잖아. 그건 그 선수들만 가능하다는 걸 수도 있으니까. 제가 볼 땐 그때 펩 가르디올라의 팀이 만약에 그 당시 또 다른 월드 클래스 미드필드를 영입했다 해도 그때 그 선수들보다 폼이 더 떨어졌거나 팀의 컨디션이 좋지 않았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유기적이지 못하니까. 맞아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투엘이 지금 이야기하는 건 어떤 것인지 충분히 좀 이해가 간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아직까지 섣부르게 야 쩐다 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 아직은 내려서는 팀만 상대했다. 그렇죠. 그리고 베르너가 득점력이 이제 올라와 줘야 하고, 근데 이제 선수 기용에 대해서는 사실 전반전에 이제 보고 첼시 팬들은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베르노도 베르노인데 탐이 진짜 안 좋다. 근데 바로 바꿔줬죠. 그렇죠. 그러면서 베르노 위치 조정해주고, 그러면서 베르노도 결국 골은 못 넣었지만 조금 좋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도 좀 즉각적으로 바로 판단이 되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좀 성적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글쎄요. 일단 너무 첼시가 램파드 감독 때 깎아먹은 승점이 좀 많았잖아요. 당장 유럽 클럽 대항전 진출권에 역시 목표를 해야 되겠지만, 레스터나 에버튼이 지금 분명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에 도전하는 위치에 있었지만 이 팀들의 선수층을 봤을 때 후반기까지 그 레이스가 길게 이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좀 있기는 해요. 첼시로서는 오히려 이 팀들의 떨어지는 시기에 바짝 승점을 끌어모은다면 다시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에도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는 위치에는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 팀들과의 교차되는 상황을 한번 노려보는 게 저는 중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챔스 티켓은 따야 됩니다. 첼시 입장에서 챔스 티켓을 못 딴다는 것은 물론 투엘한테 그 책임을 물을지 안 물을지 몰라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쓴 돈이 있기 때문에 이번 시즌 챔스 티켓은 반드시 필요한데,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요즘 PL이 좀 스트레스였어요. 그 스트레스가 왜 그러냐면, 와, 주중주말 하니까 경기에 집중이 좀 안 되는 느낌이었는데, 첼시 경기는 집중돼서 보는 게 투엘이 어떤 걸 하나 좀 보게 되는 점이 있어서. 그리고 첼시한테 딱 필요했던 점유율과 간격 조절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첼시 보는 재미가 요즘에 좀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